아버지 집 팔아버려야지. 세입자 있지 않아? 내보내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성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남편의 형제들을 보며 인간의 추악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들을 키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송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가 참 딱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송 씨나 남편이 아니었다면 시부모님은 진작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버려졌을 듯 했습니다.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던 부모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더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재산 얘기부터 하는 자식들. 송 씨는 자식이 아니라 아기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시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송 씨 부부 사이에는 형제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 말이 송 씨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세 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큰형님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모두 2~3살 터울인지라 어렸을 적엔 서로 가까운 편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송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래가 많고 가족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막내 며느리인 송 씨도 고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 관계는 송 씨가 결혼한 지 10몇 년, 거의 20년이 됐을 쯤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회사를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도련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저희 남편도 올해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에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멀리 어떻게 가? 그래도 1시간 거리는 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뭐 아들 며느리라면 다 그래야 해?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 그러는 저희는 무슨 의무로 매번 이러는 건데요. 왜 저희만? 그렇게 억울하면 아가씨한테 전화해봐. 이미 했어요. 왜? 뭐라는데? 바쁘다고 그러죠. 바쁘긴 바쁠 거야. 워낙 직장일이 많대잖아. 그러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는 큰동서. 송 씨는 전화를 붙잡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이미 물어봤다니까 그러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가 남편에게 버럭 성질을 내자 남편이 죄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회사에 말해서 오전에 다녀올게. 그러다가 당신 회사에서 잘리겠어?
누군 안 바빠? 누군 일 안 하냐고. 미안하다. 그런 남편을 보며 송 씨도 답답했지만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따가 아버님한테 다녀올게.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그럼 같이 가. 그래도 가서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고마워, 여보. 누그러진 송 씨의 말투에 남편이 젖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 후에 또 암이 재발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대부분 송 씨 부부가 했고, 재발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그 뒷바라지는 송 씨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지만 시아버지조차 건강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를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죠. 큰형님은 1시간 거리에 살아서 거의 오지 않았고, 시누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빠져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도 몇 년간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씨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자식이 셋인데 그 중에 둘이 나 몰라라 하니 하나 남은 남편이라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10몇 년간 송 씨에게 좋은 시부모였기에 참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반찬 좀 챙겨왔어요. 아, 괜찮대도 가지고 왔어. 아버지, 허리는 어떠신데요? 괜찮지 뭐. 날 추워졌어요. 이불 바꿔서 덮으셔야 해요. 송 씨의 남편이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새로 받습니다. 송 씨는 남편이 옆에 꺼내놓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다가 이불 빨래를 널고 시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애미야. 그런데 그런 송 씨 부부를 시아버지가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허리 아픈데 왜 나오세요?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들고 나온 무언가를 송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게 뭐예요? 어여 가. 시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차에 올라탄 송 씨. 차는 출발했고 송 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왜, 뭔데 그래? 돈인데. 두툼한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3장이었죠. 어쩐지 송 씨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낮에 남편과 티격태격했던 일이 떠올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자식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니 감사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드나들고 회사에도 출근하고 또 퇴근 후에 시아버지도 챙기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더 많은 시간을 시부모님을 위해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송 씨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송 씨도 남편도 살이 쏙 빠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통통한 체격이었던 송 씨는 누가 봐도 마른 체형처럼 보일 정도였죠. 남편은 너무나 착했고 송 씨도 그땐 무척 순진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부모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송 씨의 시어머니는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자식들이 슬금슬금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무슨 재산? 시아버지의 기가 막힌 음성에 큰아들은 비굴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 나도 자식이니까 좀 줄 수 없어?
보험금을 달라고.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네.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자식들을 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 오래돼서 바꾸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딸. 그런 거 없다. 시아버지는 그런 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챙겨주기 위해 와 있던 성씨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우이가 성씨를 노려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성씨네도 그랬지만 자식들 셋이 똑같이 1억씩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돈 타령을 하는 자식들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아내를 잃고 자식들의 추한 꼴을 본 시아버지가 충격이 컸는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우선은 살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봤어? 어젯밤에 통화했어. 뭐라 그래? 송 씨는 어쩐지 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들다 그러네. 왜? 언제는 멀어서 안 된다더니 모시고 사는 거면 거리도 상관없잖아. 둘째가 수험생이라고. 뭐? 남편이 괴로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나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지? 바쁘다고? 그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돌봐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송 씨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잘했을 것이었습니다. 따로 살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같이 사는 건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월세를 받아도 시아버지가 쓰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 나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니, 매달 1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락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큰형과 누나 모두 아버지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딸이 모셔야 하냐며 따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이쁨을 받았다더니 그런 시절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늘의 장난인지 다른 형제들은 몰랐지만 송 씨의 남편 또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위험은 달고 살았고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기엔 부담이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힘들 것이고 자연스레 그 부담이 송 씨에게까지 이어질 것이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송 씨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희생이 있으니 차마 그런 부탁까지는 하지 못하는 듯 했죠. 남편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들여다봐 줄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임시로 송씨네 집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송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은 없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는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송씨네 집에 와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다른 자식들을 보면 뻔했죠. 어떻게 혼자 지내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이든 어디든 넣어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시면 되지.
송 씨는 시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함께 살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송 씨의 말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짐 옮겨오고 가구 같은 건 다 처분할게요. 부동산에 내놔서 세입자 구할 거고요. 시아버지도 정말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사양하다 결국 송 씨의 말을 수락한 것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됐을 거예요. 보증금은 2억이 시아버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송 씨를 조용히 불러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제 계좌번호요? 그래? 그건 왜 물으세요? 아, 그냥 용돈 좀 주려고 그러지? 에이, 필요 없어요. 하참. 어서 불러보래도. 시아버지의 성화에 송 씨가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송 씨의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달이 300만 원씩 입금하마. 시아버지는 생활비와 월세 명목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 2억 전부 붙여주고 싶은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달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돈으로만 생활해. 그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송 씨 부부가 버는 돈은 모두 저축을 하라는 시아버지. 아버지 말대로 해. 송 씨는 사양했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주신 건 받아도 된다며 말이죠. 받으면 꼭 써. 알겠지? 혹시 몰라서 몇 달 모아두었지만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기만 했습니다. 생활비로 써버리라는 말에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작 시아버지에게 나가는 돈은 따로 시아버지가 직접 썼고 병원비도 대부분 월세 안에서 해결했죠. 그렇게 5년 정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 계산해보면 그 돈이 거의 2억 정도가 됐습니다. 2억을 고스란히 주고 싶었다던 시아버지의 말이 실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 덕에 꾸준히 저축한 송 씨는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겼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고 때 되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었죠. 그동안에 큰아들이나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였습니다.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였죠.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고생스럽잖냐? 그래서 병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병원? 그래. 잘 알아봐. 형도 좀 알아봐. 내가? 그런 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난 그쪽 동네도 잘 모르고. 형이 그래도 장남인데 아버지 걱정되지도 않아? 네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냐? 듬직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옆에서 송 씨도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결국엔 송 씨 부부가 집 근처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안 오세요?
아, 바빠서. 한번 갈게. 입원한 지 3개월째. 입원하는 날 올라왔던 큰아들과 딸은 그 뒤론 발길이 없었습니다. 송 씨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큰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지 마. 아버님 자식은 당신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자. 송 씨도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도 접어버렸습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송 씨의 시아버지는 10년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는 힘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송 씨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90세가 된 시아버지. 오래 살았으니 갈 때도 됐다 하면 할 말은 없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령 100세가 되었어도 말이죠. 그제서야 송 씨의 남편이 형님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전 명절 전에 한 번 오고는 발길을 끊었던 형제였죠. 그리고 전화를 한 지 3일 만에 남매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버려야지. 잠든 아버지를 두고 그 옆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입자 있지 않아? 그래도 팔아야지. 그리고 그 대화를 듣던 송 씨와 남편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당장 팔아버리자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똑같이 나누자는 말도 송 씨 부부가 듣기에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송 씨의 남편이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그래. 똑같이 셋이 나누면 돼. 너는 우리 말대로 처리해 그냥. 7억이니까 2억 조금 넘게 가져갈 수 있나? 이것저것 처리해도 2억은 되지.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프신 동안. 아니, 어머님 편찮으실 때도 도대체 자식으로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뒤늦게 나타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한몫 챙기러 오셨어요? 아니, 옳게 말을 웃기게 하네. 자식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 그 말에 기가 막혀 있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자식이야? 그리고 형이 무슨 자식이야? 자식 노릇은 집사람이 다 했는데 왜 끼어드냐고? 말이면 단 줄 아나. 뭐야? 너는 올케가 그러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모두가 깜짝 놀라서 침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계셨어요? 아니, 정정하시네. 그래서 그게 다행이란 소린지 불행이란 소린지 모호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2억 받은 건 내가 써버렸고 그 집에 대출도 있어서 팔아도 4억이나 나올까 모르겠다.
7억이 갑자기 4억이 됐단 말에 큰아들이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출도 있어요? 그래. 그 집 팔리면 2억은 막내 주고, 나머지로 보증금이나 대출이나 비용 전부 해결하고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언뜻 생각해도 각자 돌아갈 돈이 1억이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자식인데 왜 막내만 2억을 줘요? 제가 장남이지만 그래도 막내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좋은 마음에 똑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지속되자 큰아들이 닥달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쓰고 죽으련다. 뭐라고요? 그래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 죽고 소송이라도 걸어라. 그게 1억보다 많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송으로 전부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대로 버텼다가 정말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손해도 나고 받는 과정도 골치 아플 테니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1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아무 말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불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할게. 막내 2억 주고 똑같이 나눌게. 머릿속에서 셈을 해보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법적으로 자문을 좀 구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딸이 큰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딸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낭패를 보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평생 부모를 모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고 말년에 공짜로 큰 돈이 생기니 어쨌거나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자 큰아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볼 용건은 다 끝났다는 듯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건강 잘 챙기라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말이죠. 송 씨 부부와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그 집 한 돈 다 너희 주고 싶었어. 근데 저놈들 한 푼이라도 안 주면 달려들어서 뺏으려 들 텐데. 그것보다는 너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에 줬던 통장 있지? 그것도 너희가 뺏었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 저놈들은 아파트 판 돈만 쥐어주면 입 닦을 테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탰어. 송 씨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에게 진작에 받았던 돈 2억과 아파트를 팔면 받을 돈 2억이 있으니 큰 돈을 얻은 셈이지만 당장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 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던 부모가 마지막으로 봤을 자식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게 참 착잡하고 서글펐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은 금방 팔렸고 송 씨의 통장엔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세금과 병원비, 그리고 시아버지의 신상을 정리하는 데 쓰인 뒤에 큰아들과 딸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두 자식은 골치 아픈 일 없이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수년 동안 송 씨 부부가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지
송 씨가 2억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송 씨는 경제적으로는 무척 여유가 생겼지만 헛헛한 기분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자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던 그 역겨운 얼굴들과 목소리. 가끔 꿈에 나오면 벌떡벌떡 잠에서 깰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보살펴온 입장으로서 그 모습이 나중에 내 말년인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송 씨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돌아가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송 씨의 손을 두드리는 힘없는 손길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송 씨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 정도로 오랫동안 효도할 기회는 없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운 정성을 생각하자면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지켜주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럴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통장에 쌓인 돈보다 다행인 게 있다면 송 씨의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너희가 돌볼 생각 말고 나란히 요양원에 보내줘. 효심만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느 날 송 씨가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런 고통을 송 씨의 자식이 알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자식들은 오히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직 그럴 날은 먼 것 같지만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형제들과 같은 자식들은 아닌 것 같았으니 말이죠.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했고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남편의 형제들은 말년에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였으니 말이죠.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모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엔 자식이 독립하면 쓸쓸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30이 넘어도 부모 그늘 아래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자식.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쉽게 살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나이든 자식까지 뒷바라지하며 살면 결국엔 나의 노후는 챙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만 키우다가 비참하게 늙을 미래를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와 거리를 둬서 괴로워하지만 그건 임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이죠. 임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늘 전교 20등 안에 들었죠. 특별하게 속 썩인 적도 없었고 얌전히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수능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치른 수능 시험 점수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꽤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남들 군대 갈 때 다녀오고 복학해서 남들 졸업하는 시기에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직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인생은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발표 날짜 지나지 않았어? 아, 발표했죠. 어떻게 됐어? 떨어졌으니까 말 안 했죠. 그래, 알겠어. 다음에 붙으면 되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임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려오는 대답에 더는 묻지 않고 태연하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임씨의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들이 힘들겠지만 임씨 또한 몸도 마음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면접 있는데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거기 옷장에다가 걸어놨어. 네. 밥은요? 30분 있다가 나와. 아버지 오늘 늦게 오신다니까 너부터 먹어. 알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면접 보러 나갔다 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아들을 보고는 임씨는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닥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답답한 심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오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임시부부였습니다. 30분 뒤에 식탁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아들을 보니 머릿속이 참 복잡했죠. 아들이 입은 옷을 빨고 밥을 차리고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도 임시 부부가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걱정이 됐죠. 저 운전면허 따려고요. 갑자기 웬 운전면허야? 그동안 차를 탈 일이 없기에 아들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는데 운전면허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물론 그 비용은 임씨의 남편이 주었습니다. 너 학원 안 가니? 어차피 매일 똑같은 거 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좀만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아들.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서 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냥 두었더니 이제는 책임감마저 사라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기간이 1년. 2년이 지나가자 되려 절박함이 없어진 것 같았죠. 그럴 거면 독립해. 그러자 임씨도 남편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이요? 꼭 부모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듯한 아들의 표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 어차피 집에만 있잖아. 나가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비 정도는 혼자 벌었었어.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새벽까지 게임하는 거 몇 번 봤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임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설득해서 결국엔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니까 임 씨와 남편은 너무 편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 취업도 더 빨리 될 거야. 아들이 독립하자 임 씨 부부는 용돈도 끊었습니다. 나이를 보면 사실 용돈을 받을 나이도 아니었죠. 그래서 임 씨는 금방 아들이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준비한 기간이 상당했으니 말이죠. 안 되면 회사 수준을 낮춰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이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래? 또 떨어졌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회사에 넣어보면 되잖아.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알바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취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회사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임 씨와 남편 모두 젊었을 때 고생을 만만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무작정 아들을 독립시켰던 게 너무 가혹한 선택이었나 싶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들을 임 씨 부부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얼른 합격한 뒤에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독립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임 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임 씨는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다름 아닌 자녀가 직장을 구해서 독립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실 평생 키우던 자식 하나인데 계속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과 다 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건 달랐습니다. 빨래 좀 내놓으라니까. 깜빡했어요. 오늘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청소 좀 하고 그래. 아, 알아서 할게요. 방문 좀 닫아주세요. 밥도 좀 때 되면 먹고 그래. 2번 못 차리니까 먹고 설거지 꼭 하고. 알겠다니까요. 신경질적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임 씨도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시 아들과 같이 살기 시작한 후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임 씨는 힘들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늘 원할 때마다 밥상을 대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지만 혼자서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걱정돼서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임 씨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늘어갔죠. 임 씨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 지금까지 게임한 거야? 새벽에 잠시 잠에서 깼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쾅쾅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들을 보고 임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힘든 사람은 임 씨 부부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취업은 뒷전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회사가 이런 놈을 뽑아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그냥 한심한 백수로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30이 넘었기 때문에 백수 생활도 도대체 몇 년인가 싶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이나 더 이 짓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뭘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노는 거 아니에요. 게임 회사라도 취업하려고 그래? 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매일 놀고 먹으면 어떡해? 놀고 먹어요?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란 말이야.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숨 좀 쉬고 살려고 잠깐 게임 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보다 힘들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단언할 수 있는지.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임씨 부부보다 집에서 게임하고 놀러나 다니는 자신이 더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화도 났습니다. 숨. 엄마 아빠도 숨 좀 쉬면서 살자. 이게 독립심 없이 키운 자신의 탓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더 어쨌어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독립을 했다가도 돌아온 아들이니 말이죠. 다시 쫓아내.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나사 빠진 놈. 남편도 그런 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해 살려는 아들은 다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씨가 딱 미쳐버릴 것 같을 때쯤 35살의 나이의 아들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봐요. 회사 잘만 들어갔죠. 취업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해놓고 잘 들어갔다는 소리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 그 시간들도 마침표를 찍었구나 생각하니 임씨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뻔뻔한 말에도 웃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나가려고 그래? 나가다니요. 아들이 출근을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임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야? 당연하죠. 혼자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독립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취직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나갔겠지만 아들에게 이미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보다는 안락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씨 부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도 세후 월급이 300은 돼야 나가 살든지 하죠. 그러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이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가 곧 40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이상하지도 않냐? 요즘엔 40 넘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세상엔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아들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돈 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활비 내고 살아. 생활비요? 임씨의 말에 아들이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씩은 내.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하는 아들. 하지만 임씨도 남편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돈도 버는 놈이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나가서 살고.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아들은 한참 궁시렁거리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무척이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누구랑? 누구긴요. 여자친구랑 하죠. 임씨도 남편도 예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 생각을 한지 의문이었습니다.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할 건 다 하면서 살았던 모양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어쨌거나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주라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근처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면서 내년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놈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이라도 해주게. 집이 뭐 한두 푼이어야지. 그래도 전셋집 구할 돈은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임 씨는 여태 끼고 살며 키워준 값을 생각하면 집값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인데 맨몸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이 무색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와서는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임씨 부부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죠. 그러다가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은 어느 쪽에다 얻으려고 그래? 전셋값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려고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 문제 말인데요.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이 집? 어리둥절하게 대꾸한 임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표정이 왠지 똑같은 듯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묻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주랑 지난번에 상의도 해봤는데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영준의 부모님도 아직 노후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요.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고 집안에서 지원이 없는 것도 심란한 문제였지만 임 씨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들네가 결혼해서 임신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여유가 없으니 조금 더 보태달라고 했다면 고심했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곳에서 산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좋겠니? 임 씨가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옆에서 남편이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허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해. 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나중에 집을 사든 하면 되지. 뭐하러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래요? 돈을 모아도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더 모으죠. 생활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을 누르며 임 씨가 대꾸했습니다. 대출이 싫으면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서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요즘 물가도 살벌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살며 돈을 아끼겠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나 하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다 갖춰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끼리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편하잖냐? 안 불편해요. 애도 생기고 그러면 전 오히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뭘.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미래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다.
천천히 집 구해봐. 내년에 한다며 결혼도. 그러자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괜찮다니까요. 아, 우리가 안 괜찮으니까 그렇지. 임 씨도 언성이 높아지려는데 남편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임 씨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니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 임 씨와 아들을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또 며칠 뒤에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하루 자고 간대요. 이제는 하루 묵을 짐까지 싸온 예비 며느리를 보니 임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드나들다가 아예 눌러앉을 계획인가 하는 의심이 갔죠. 저녁 먹어야지. 그리고 임 씨는 계속해서 손님 밥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온다는 예비 며느리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뭐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임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직도 안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에 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취침 중인 아들과 예비 며느리. 어쩜 아들은 백수 시절과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시집에 와서 하룻밤 자면 불편해서라도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퍼질러 잘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같이 산다더니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보다 못한 남편이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같이 산 뒤의 모습이 보나마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며느리까지 얹어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보며 느꼈지만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하나 마음 편히 시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임 씨 부부가 아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미래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임 씨의 밥상을 받는 게 당연한 듯 굴었고 몇 번이나 얻어먹으면서 한 번도 같이 치울 생각도 안 하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임 씨는 예비 며느리가 소파 옆에 던져둔 어제 신었던 양말 한 짝을 주워들었습니다.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 먹었지? 임 씨가 일어나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라. 엄마, 무슨 손님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아니, 너한테 한 소리야. 네가 해.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그대로 일어나려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며 서로 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 아들이 먹은 건 스스로 설거지를 하게끔 시켰지만 다 함께 먹은 것까지 자신을 시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임 씨와 남편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소곳하게 앉는 예비 며느리. 임 씨는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임 씨 부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임 씨와 남편도 아들 결혼시킨 뒤 노후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 때문에 늦춰지긴 했지만 아직 살 날이 길었기에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결국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이득이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 씨도 생각했던 바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정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싶다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내. 200만 원이요? 깜짝 놀란 듯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벌써 속이 시원했습니다. 월세랑 이것저것 관리비나 식비까지 하면 많은 것도 아니야. 너희끼리 살면 200이면 엄청 적은 거지? 아니, 그래도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정도 생각한 거야? 그러자 생활비는 생각조차 안 해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살 때는 생활비 50만 원씩 냈는데 어째서 둘이 200만 원인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거고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 하지만 할 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안일은 일절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엄마 아빠 목만 할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먹을 밥은 너희가 하고 너희 빨래도 청소도 다 너희가 하라는 거야. 다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가족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요? 임 씨는 그 말이 황당했습니다. 뒷바라지 필요 없다더니 그런 게 없으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죠. 너희는 엄마가 다 해줄 줄 알고 같이 살자는 거야? 뭐 사는 것도 공짜로 살고 파출부도 공짜로 드리는 개념이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너희 말대로 모시고 사는 거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한 푼 안 들여야 맞는 거 아니야? 돈 거라고 생각하면 100번 양보해서 하겠는데 우리한테 의탁할 생각이면 그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도 노후 계획이 있는 거야. 대신 독립해서 살면 나중에 우리 봉양하라는 소리도 절대 안 할게. 용돈 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서로 스스로 앞가림하며 살자. 아들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야 부모 아니에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남편도 허공을 보며 후회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이참에 짐 싸서 나가라. 그래.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겠다. 남편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라고요? 그래. 오늘 짐 싸서 내일 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다. 가서 원룸을 구하든 말든 나가. 그리고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도움도 바라지 말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가방에 옷까지 몇 개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예비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짐을 전부 꺼내놨죠. 결혼도 알아서 하라 그래. 어차피 결혼까지는 한참 남았기에 그때까지 같이 돈을 모으면 월세 보증금 정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큰 자식 힘들게 살까 걱정도 이제 그만 둘 생각이었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잘 살든 말든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고마워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겠지만 도무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까지 기다리다가는 임씨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래서 임씨 부부는 아들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35가지 키워준 돈이면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다음날 아들에게 바깥에 꺼내놓은 짐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임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서 정말 너무한 것 같네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식으로서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냐? 아들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년을 피폐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임씨도 아들이 결혼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이 차를 불러 짐을 챙겨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독립을 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자리를 둘러보곤 임씨는 씁쓸함이나 슬픔보다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작 다 큰 자식을 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품에 끼고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씨 부부도 자식에게 독립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짐 또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 좀 아프다고 수연이를 불러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일부러라니? 못하겠다고, 싫다고 그러면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 팔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지 뭐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손떡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의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웃 정도로 여기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한 직후 자식돌이를 강요하지 말라며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 그래서 여러 사건들 이후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는데 정작 그런 아들 며느리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 필요 없을 땐 남이라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해서 손 씨는 그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절해버리기 전에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손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면 그때 역시 딸을 하나 더 낳았어야 했나 싶었죠.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잘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구영석입니다. 올해 공부하다가 나이 30에 취직한 아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년간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리 잡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니
조금 기다렸다가 하길 바랐습니다. 이미 3년이나 만났어요. 취직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고요.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같이 벌면 돼요. 아들은 손 씨 부부의 우려에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1년 뒤에 하나 똑같다며 말이죠. 아이고, 어째 그럼. 그렇게 꼭 하겠다는데 시켜야지. 남편은 골치 아파하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애도 아니고 30이나 먹었는데. 어련히 알아서 살겠어. 하지만 정작 손 씨 부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3년이나 사귀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그것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두 해 만난 것도 아닌데 이름만 겨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몇 년 남았다고 생각했기에 손 씨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손 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나 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아, 곧 데리고 올게요. 아들은 한참 뒤에 여자친구라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보다 1살 어렸고 예쁘장한 외모의 말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만남은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식사를 마친 뒤에 손 씨가 과일을 내오려고 일어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들네를 남편이 붙잡았는데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래도 첫 만남이기에 이런저런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만 하고 일어나 버린 아들과 여자친구. 빨리 가봐야 한다기에 손 씨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결혼까지는 한참 남았으니 그 전에 볼 수 있는 날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 씨 부부는 며느리를 결혼 전에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말이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예비 안사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결혼 자금을 보탤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옆동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요. 거기서 살게 하심이 어떠실까요? 손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자 사돈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이달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그때 리모델링만 조금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다른 결혼 자금은 아들네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내심 집을 해줘야 하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집을 통째로 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미리 사돈네 형편에 대해서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반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다고 손 씨도 집을 준 것이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까이 살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큰 평수의 집은 아니었지만 신혼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한번 할까? 상견례가 있은 지 1달 정도가 되었을 때 손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예비 며느리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요. 좀 그런데. 언제 식사하는 건지 묻지도 않고는 좀 그렇다며 꺼리는 아들.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라서 남편도 당황을 했죠. 시간이 없어? 결혼 준비로 좀 바쁘네요. 그러냐? 알았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뒤로 손씨 부부는 아들을 몇 번 보았지만 며느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만났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가 되기까지의 만남은 단 2번 뿐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키나 싶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자식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자주 만나는 지인들도 있고 사위와도 가깝게 왕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손씨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손씨 부부는 며느리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뿐이었지만 말이죠. 어서 와. 피곤하지? 잘 계셨어요? 그럼 너희는 잘 갔다 왔니?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편한 차림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네. 엄청 예쁘더라고요. 손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10분 정도 신혼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시가 넘어가자 손씨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출출하겠다. 밥 먹어야지. 아들 내외 온다고 오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며느리가 왔을 때 잘 먹던 반찬들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시간 맞춰 요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손씨가 부엌으로 향하는데 아들이 그런 손씨를 말렸습니다. 아니요. 밥은 안 먹고 가려고요. 뭐? 왜?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외식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은 유독 저희끼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손씨가 당황하며 서 있었고 남편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희 온다고 준비 많이 했어.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보통은 신혼여행 후에 돌아와서 부모 집에 오면 같이 식사 한 끼 정도는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물어볼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따로 예약해둔 식당이 있어서요. 나가서 먹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아들은 손씨가 준비를 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손씨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또다시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손씨는 허탈한 기분으로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 음식들을 다 어째? 괜히 고생했네. 물어나 볼 걸 그랬어. 상심한 듯한 손씨의 어깨를 남편이 툭툭 두드렸습니다. 우리끼리 맛있게 먹으면 되지. 손씨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식과 무엇하든 꼭 사전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 또 자식이 당연히 밥을 먹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어쩐지 손씨가 상상했던 관계와는 동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둘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첫 명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절까지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고 명절이라고 와서는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함께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준비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어. 아들이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도 숟가락 놓는 소리가 날 텐데 밥상이 완전히 차려질 때까지 며느리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서가
이것 좀 놔. 손 씨가 밥을 퍼서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은 그걸 옮겼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식탁에 탁 하고 놓이자 며느리가 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살갑지 않은 성격이야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도우려는 신용도 하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 씨 부부와 친해지려는 노력조차 없었죠. 그동안 손 씨의 생일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전화도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쯤 되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도 단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 씨 부부도 무척 어색했고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읽지 못하는지 아들만 속없이 떠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묻자 아들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다고? 네. 며느리니까 시부모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건 알고 있었지만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더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도 없이 뚱하니 있다가 가니까 할 말도 더 없고 엄마랑 아빠는 민망해서 혼났어.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엔 다들 그래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시면 며느리 다시는 안 오죠.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하고 한숨을 쉬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차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수연이한테 네가 말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시집에 왔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일은 안 해도 나와서 같이 얘기는 해야지.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알았다는 아들의 대답을 듣긴 했지만 석연치는 않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요즘엔 다 그래.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게 당연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황당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그런 데잖아. 생일도 각자 지내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집도 해줘야 되고, 아이 낳으면 최소 500만 원은 줘야 하고, 또 틈틈이 용돈도 주면 좋고. 요새 시부모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친구의 말에 손 씨는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친구나 아들의 말대로라면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로 살기 참 힘들다 싶었죠. 옛날엔 며느리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손 씨가 시어머니가 되자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로 살기가 더욱 힘들었으니 뭐가 이렇게 내내 힘든가 싶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을 한다더니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손 씨를 보고는 스피커폰을 켜서 들으라는 듯이 손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음부턴 명절 때 저희끼리 보낸다고요.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얼굴도 안 보고 살려고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여태 아들네 부부가 손 씨네 집에 온 것도 손에 꼽혔고 손 씨 부부는 단 한 번도 신혼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한 번 초대도 안 하고 말이야. 초대요? 바로 옆에 사는데 무슨 집들이까지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이상하지 않냐? 시간 있을 때 용건이 있으면 저희가 갈게요.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냐? 황당해하는 남편의 말에 아들은 태어냈습니다. 가까울수록 너무 자주 오가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정도의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건 싫고 자신들이 가끔 오겠다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 자식 얼굴 보기가 길가다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참, 그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서운해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왔지만 손 씨 부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봤었고 전화도 1, 2주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손 씨도 차라리 안 오고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기는 힘들 듯하니 말이죠. 그래서 손 씨도 아들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도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들에게 섭섭한 것이었지 다시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생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급성위염으로 손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가. 내일 올게. 아니야. 뭘 와? 왔다 갔다 피곤하게. 이제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나도 여기서 혼자 쉴 테니까. 입원하고 이틀 내내 퇴근 후에 온 남편을 손 씨가 보냈습니다. 사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에 간병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4, 5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하면 됐죠. 손 씨는 자신보다도 남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혼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아침 정도는 혼자서 간단히 차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2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소식을 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게 아프진 않으시죠? 그래. 그리고 손 씨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한 통 못 받은 채였습니다. 엄마 걱정은 말고 네가 한번 아빠한테 연락해서 저녁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좀 물어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든가? 손 씨는 아들에게 손 씨 대신 같은 아파트 사는 아빠 좀 들여다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밥이라도 차리라고 하란 소리세요?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든 어디든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수연이 보고 하라든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 아빠는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세요? 그 말이 어쩐지 아빠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라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뒤에 퇴원하니까 아빠 좀 챙기라는 게 그렇게 발끈할 일이야? 그니까 며칠 뒤에 퇴원하시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기가 차서 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너희 보고 아빠를 너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끼 차려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한 게 어려운 일이야?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손 씨나 남편이었다면 기꺼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챙겨줬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겐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고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가족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펄쩍 뛰는 아들에게 손 씨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게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이란 말인지. 손 씨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태껏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던 건 손 씨 부부뿐이었던 같았습니다. 그래, 됐다. 너한테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질색할 것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리고 손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퇴원 후에도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아들네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이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며 가며 가끔 마주칠 때에도 그저 눈 한 번 마주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손 씨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하던 아들도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게 더 편했는지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다면 부모 자식 관계인 줄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생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다고 할 말 못하고 끌려다니면 안 돼. 네가 말 못하면 남편 통해서라도 분명히 전달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시집살이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손 씨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늦었기에 주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박스 하나를 덜렁 들고 나왔던 것인데 분리수거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어깨에 휴대폰을 낀 채로 분리수거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 씨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온 것도 모른 채 며느리가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당연히 받을 건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세게 나가야 돼. 나도 지분 받았지.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바구니에서 쓰레기를 하나씩 꺼내버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긴 하는데 좀 멀리 이사 가려고. 불편해서 안 되겠어. 명의는 아직 시부모님으로 돼 있는데 이사 가면서 우리 명의로 바꾸기로 했어. 아니, 당연히 남편이 말하는 거지. 며느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기에 무척 생소했습니다. 그동안 손 씨 집에 오면 입만 꾹 다물고 있었던 것도 본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기가 막혀서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손 씨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이라면 예의라도 차리는데 아들 며느리는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집을 받기 위해 손 씨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괘씸하고 얄미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말이죠.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진심이었겠죠. 다음 날 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는 걸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며 억지로 오게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을 못 본 척하고 손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그거 팔아야겠다. 사정을 전해들은 남편은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팔다니요? 저희는 팔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엄마가 지난번에 아프면서 든 생각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 들고 아플 일만 남았는데. 그때 자식한테 기대기보다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너희 부담 안 가게. 그런데 그러려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다고 저희한테 주신 집을 팔아요? 준 게 아니고 자리 잡을 동안 살라고 한 거지. 근데 너희도 거리를 두고 사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웃처럼 살자며 남처럼. 그러면 우리도 재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거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갈등 없이 잘 지내려고 한 소리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얼굴도 못 보는 사이에
우리 노후를 너희가 신경이나 쓰겠니? 자식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신경 쓰죠. 그리고 자식이 도움이 왜 안 돼요? 자식 말고 누가 부모를 챙긴다고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손 씨를 설득하려 했고 옆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의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움직이게 하는 게 효심이나 가족애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집은 팔지 않을게, 그럼. 그러자 아들이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들이 웬일인지 손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집들이도 안 했잖아요. 이참에 한번 오세요. 수연이가 식사 대접한대요.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갈게. 손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때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손씨에게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차린 게 많지 않아요.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잘 먹을게. 손씨와 남편은 밥을 먹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리 안 가고 있지? 하는 표정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눈치 없는 사람처럼 2시간은 더 앉아 있다가 느지막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종종 이렇게 불러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아, 네. 그럼요. 그 표정이 얼마나 괴로워 보이는지. 그리고 손씨는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너희 아빠 늦게 들어온 데서 여기서 밥 얻어먹으려고. 여기서요? 연락도 없이. 마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지 아들네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코앞인데 무슨 연락까지 해. 수저 하나만 더 올리면 되잖아. 황당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는 아랑곳 앉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 좀 줄래? 며느리가 고장난 로봇처럼 삐그덕거리며 밥을 퍼왔고 손씨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틈만 나면 아들 내외를 불렀고 며느리나 아들을 따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반찬 만들어놨으니 가져가라며 부르기도 했고 같이 마트에 가자고 전화할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장단을 맞춰주던 아들과 며느리도 그게 1달 넘게 지속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폭발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쳐다보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손목 좀 아프다고 수연이를 불러요? 옆에 서 있는 며느리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일부러라니? 못하겠다고, 싫다고 그러면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들도 손씨의 속내를 진작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 팔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지 뭐예요? 내가 너희 머리채를 잡은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주 보자는 건데 뭐가 싸우자는 거야? 너희도 자식 노릇 한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 없대도. 우리도 알아서 살게 그럼. 근데 자식 노릇은 하기 싫고
집은 달라는 거면 너희가 양심이 없는 거지?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드신 다음에 저희가 정말 나 몰라라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더 늙어서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보여. 젊어서도 이런데 늙어서 뭘 바라겠어? 강제적으로 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가 선택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올 듯한 며느리를 한 번 보더니 그래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한 달 넘게 손실하고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불러제끼는 것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홧김인지 다음 달에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잘 됐다고 얼른 세입자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손 씨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자식을 집까지 줘가며 편히 살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처가에서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니 그동안 편했던 삶이 아주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 정도 지나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저희 이제 이세도 생각해야 하는데 계속 그러실 거예요? 손주를 들먹이며 묻는 것이 이제 부모가 좀 반성을 했나 떠보는 듯 했습니다. 손 씨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웃이나 남한테 집 사주는 바보도 있니? 엄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이 뭐라 말을 했지만 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여태 편하게 살았구나 하고 깨닫길 바랐죠. 그리고 그러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